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이 최유로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와 그리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개장 전에 이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자, 이 내용이 어땠는지 그리고 발표 후의 시장 흐름까지 좀 살펴볼까 하는데, 자,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필라델피아 연은지수는 미국 산업 생산과 ISM에 굉장히 밀접한 지수라서 좀 의미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4.0이 나왔네요. 지수가 전월과 같고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1.7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4.0. 특히 노동시장이 안 좋게 나왔네요. 지난달에 16.5였는데 노동지수가 마이너스 9.8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크게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조금 단기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가격 압력은 완화됐지만 투입, 산출 가격 모두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이 약하게 나오면서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 고용이 기록됐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미래 낙관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 조금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라든가 아니면 국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최일호 상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의외로 주가 지수나 금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 개장 직후에 나온 크리스토퍼 월러 연은 이사의 발언이 장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빠르면 한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낙폭이 완화되고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는 좀 움직임이 다른 것 같아요. 애플이 오래간만에 오르고 있고 금융주하고 에너지주 이런 쪽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면 FOM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OMC를 좀 분석해 봤으면 하거든요. 자, 시장의 예상대로 물론 FOMC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결이 꼭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뒤에 과연 5월의 FOMC 성명서는 어땠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현진 박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성명서는 크게 변한 건 없더라고요. 수요일 날 FOMC 성명서는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제 거의 비슷한 기조로 나왔고요. 그런데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 해서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조금 헷갈리죠. 거의 그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업률이 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크게 성명서에서는 특징을 발견할 수 없었고요. 네, 저는 이게 약간은 신경 쓰이던데요. 지난 3월에 이 경제 전망 요약에 비해서 성장률 전망은 좀 하향이 됐고 물가 전망이 좀 상향이 되면서 그러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약간 더 커진 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최일호 상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앵커님 말씀대로 그 조합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GDP 보면은요, 지난 3월에 연간 GDP 성장률을 1.7%로 예상했다가 이번에 1.4%로 좀 낮췄고요. 그리고 물가를 갖다가 0.3%포인트씩 높이면서 헤드라인 PC 3.0%, 그리고 근원 PC 3.1%로 다소 올라갔고요. 그리고 고용 쪽 보면은 원래 4.4% 정도 실업률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0.1%포인트 올린 4.5% 정도로 바꿨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경제 전망은 좀 낮추고 물가는 좀 높이고 한데 약간씩의 미세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분기 GDP가 역성장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아마 1년 GDP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온 듯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용 지표가 약간씩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노동 공급이나 노동 수요가 좀 슬로잉 다운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실업률은 굉장히 견조하게 완전 고용 쪽으로 가고 있지만 고용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건전하다고 여전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없었더라면 사실 PC 물가 전망 자체가 좀 내려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그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 유가를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PC 물가도 좀 높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앵커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조합 자체는 약간의 스태그플레이션 기운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안 좋은 조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파월 의장이 또 얘기하는 거는 이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자체는 이전에 뭐 70년대와는 달리 미국의 원유 의존도 자체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외부에서 자꾸 비판적인 게 심리 같은 이 소프트 데이터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하드 데이터, 정말로 이 통계로 나온 그 마지막 지표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이 좀 시각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여전히 이렇게 하드 데이터에 의존한 모습은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향해서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죠. 자, 과연 미국의 자산 투자자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앵커님 말씀대로 뭐 싸잡아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뭐 파월 의장은 뭐 강철 멘탈을 보여줬습니다. 기자회견 내내 노동시장이 매우 견고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관세가 여름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다. 우리 관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그런 얘기는 결국엔 당신이 관세를 내리면 내가 금리를 내릴게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이제 그 백악관에 넘긴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 백악관의 생각은 다른 것 같고요. 아무튼 경제가 견고하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니 이거를 여름을 지나고 그때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파월 의견이었고요. 아까 최일호 상무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미 제약적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일단 내리고 나중에 보면 될 텐데 뭐 이렇게 뭐 못 내릴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좀 버팅기냐라는 뉘앙스로 크리스토퍼 월러는 얘기한 거고요. 아마도 연준 내에서 아마 의견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점도표도 중간값은 똑같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좀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결 의견이 4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파월 의견에 동조하는 지금 연준 인사들도, 의결권을 가진 또 갖지 않은 인사들도 많았다라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아무튼 총평은 인플레이션이 먼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파월은 강력하게 조금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건 김한진 박사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면 과연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려갈 것인지, 지난해 9월 18일부터 기준금리를 분명히 3번에 걸쳐서 1%포인트 낮췄는데 10년물이나 3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기준금리 낮추는데 집착을 하는 거, 그러면 단기금리라도 좀 낮아졌으면 하는 마음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장기 국채금리도 낮아질 것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이 있는 건지, 어떤 쪽인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국채 이자를 이제 절약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면 유동성을 계속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이제 그 트럼프의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연결고리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기금리를 낮춰도 장기금리는 뭐 말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경제정책이 이번에 실패한다면 결국에는 단기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장기금리가 계속 오르는 그런 트럼플레이션으로 사람들이 훗날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실정을 비난할 것이다.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7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오는 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이제는 그러면 뭐 장기 국채에 투자해도 되는 건지 단기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데 자, 국채 투자에 대한 태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최혜로 상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부채 한도도 높이고 또 예산도 확대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경기가 조금 낮아지고는 있지만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쪽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급 쪽에서는 안 좋은 측면, 그리고 펀더멘탈 쪽에서도 좀 안 좋은 측면. 그래서 약간은 그 상방 요인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와 물가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채에 투자한다는 거는 금리 자체의 추세적인 하락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채 투자하시려는 분들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은행들에 대한 규제, 뭐 SLR 규제라고 하죠. 그런 규제도 완화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시장을 확대해서 미국 국채 수요를 늘려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다 보니 혹시라도 국채를 투자할 기회가 지금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요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 자본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대형 은행들로 하여금 국채를 매수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 수요를 더 강하게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움직임에 비해서는 미국의 국채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사실 매수 수요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그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면은 수급 측면과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 물가도 하향 안정화되고 경기도 약간 좀 둔화되면서 국채 그 공급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채 공급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국채를 과도하게 많이 찍지 않아도 미국 경제가 좀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그런 신뢰를 투자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신뢰를 주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경우가 정말 많지만 영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다 금리에 대해서 숨고르게 들어갔고요. 일본은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역시 금리를 좀 유지하는 쪽으로 가면서 자, 글로벌 금리가 지금 현재 좀 약간 멈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또 이거 에너지 가격이 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주요국의 금리 변화, 특히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혜로 상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상당히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유가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최근에 말씀하셨던 영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의 기준금리 동향을 보면은 이전하고 동일하게 유지하는 그런 측면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격은 좀 다릅니다. 영국은 계속 완화 기조를 보이다가 이번에 완화 기조를 좀 멈췄고요. 숨고르기를 한 상황이고요. 중국 역시 숨고르기를 했고 일본은 금리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물가가 좀 높긴 하지만 경기가 너무 좀 죽어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상 자체를 좀 멈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통화 정책상에서 약간 숨고르긴 하지만 그 국가별로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준금리도 좀 궁금합니다만 기준금리와 함께 또 하나는 시장금리의 변화도 제가 굉장히 유의해서 봤던 게 전 세계 대부분 선진국에서 최근 들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김한진 박사가 보시기에 기준금리도 궁금하지만 또 이 시장금리가 계속 오르던 이 상승세 모습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만약에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의외로 크게 흔들린다면 기준금리보다는
말씀 주셨던 시장 금리가 폭등하면서 가령 미국 제 10년물이 5% 이상 그 위로 상승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 확률은 적어도 한 30% 이상은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사실 뭐 너나 할 거 없이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선진국 아니 신흥국까지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0년부터 21년 중반까지 아주 짧은 기간 한 1년 반 동안 어마무시한 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됐고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코로나19 시작 전에 100%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120%, 무려 GDP 대비 20%포인트의 국가 부채가 증가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보다도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인 혹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한 그러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이 증가했다, 재정 적자가 크게 늘었다, 또 GDP 대비 경제 규모 대비 통화량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인플레이션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세가 어떻습니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관세율이 50%입니다. 지금 유예된 게 봐줄게 145%에서 봐줄게 한 게 50%고 또 중국이 미국의 제품을 수입할 때 지금 관세율이 30%입니다. 이것도 유예되는 거고요. 그러면 50%에 30%이 관세율이 과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안 줄까요?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는 재정 적자가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관세라는 스파크가 불꽃이 튀면 하반기에 각국의 그 금리가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경기가 그로 인해서 둔화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금리가 내려가겠죠. 하지만 이것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시나리오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국제 유가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어쨌든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증산에 협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든 더 많은 석유를 캐내자 이런 구호였기 때문에 한때 국제 유가가 $50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동 불안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좀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투자자들은 지금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최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에너지 관련주는 저는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처럼 중동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미국의 전략은 유가를 좀 낮춰서 물가를 좀 안정시키고 그로 인해서 국제금리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가가 그 에너지 가격하고 그리고 에너지 섹터의 주가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건 맞지만 추세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섹터의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에너지 섹터와는 별개로 최근에 AI가 트렌드가 계속 강화되면서 원전에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력 수요가 AI로 인해서 더 확대되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관련된 정책 중에서 원전 관련 규제가 상당히 최근에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통 에너지 섹터보다는 원전 관련 섹터의 장기 성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월가 분석을 봤더니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천연가스로 좀 AI를 돌리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천연가스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천연가스 수요도 좋긴 한데 원전의 발전 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로서도 각국별로 주요국별로 원전의 부활을 지금 외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이 원전의 추세적인 방향성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나토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이 방위비를 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아니면 대만 같은 나라들은 지금 현재 GDP 한 2.5%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방위비를 지금의 2배 이상 늘려라 이런 뜻인데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방산 관련주 과연 이게 수혜를 받는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셨듯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준으로 GDP 5%의 방위비 분담을 해라라는 이제 멘트가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뭐 5%라는 것이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GDP 2.3%인데 지금 일본의 1.8%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또 물리적으로 5%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 무기를 수입한다고 해도 팔아준다고 해도 GDP의 5%에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라는 그 액면적인 수준보다는 말씀 주셨듯이 첨단 무기를 많이 구매하라라는 의도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미국의 방산주가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토 전 세계에 동일하게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 산업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각국의 방산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나토나 아니면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이렇게 방위비를 뭐 2배 이상 늘려라라고 하는 것은 미국 무기를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최일호 상무 보시기에 그러면 미국에선 또 어떤 방산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재래식 무기, 뭐 그 포나 전차, 뭐 총알, 뭐 이런 것들로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뭐 AI에 의한 전쟁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드론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독특한 방산주인 팔란티어를 좀 주목해 보자고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팔란티어의 동향을 보면은 나토하고 전략적 지위 또 대규모 계약을 수립하면서 나토마저도 그 팔란티어의 AI 서비스를 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함의하는 것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조차도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함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재래식 무기, 전통 무기 섹터 보다도 저는 오히려 미국 방위비 또는 다른 나라 방위비에 있어서도 IT화가 진행되면서 AI를 전쟁에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점점 더 팔란티어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그것을 전장화까지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서 팔란티어를 계속 좋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이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최일호 그 최슬리 투자자문의 상무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